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무시하던 형님 때문에 상처도 여러 번 받았지만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는 건데 차라리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동안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이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는 행동들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 안 좋았던 감정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흥분한 형님을 말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되려 제가 해야 될 행동을 형님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노려봤다고 더 난리치길래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날이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라 밥 한 끼 하자는 말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던 거라 시모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고 시모의 말에 뒤돌아서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며느리가 너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평소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던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불만을 털어놔서 집안 분위기를 이 꼴로 만들어놔? 어머님,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맨날 참았으니까 오늘도 참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님을 따로 불러 얘기했겠어요.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맞는 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직까지 야간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거잖아. 동서 나이가 몇이야?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까지 대학 졸업장도 못 따고 있잖아.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 나한테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는지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나 시키면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2번, 3번 얘기해야 되고 움직임까지 둔에 빠져서 속 터지게 만드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불만 있다고 네가 감히 나를 불러내? 형님은 의사고 저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건데 30대 후반에 야간 학교 다니면 돌대가리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집안이야 워낙 재력이 좋으니까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의사 타이틀을 달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원망 한 번 한 적 없었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형님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저 인생 막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형님하고 따로 대화를 했겠어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많이 참았고 오늘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 안 살폈겠어요? 맨날 참고만 살다 보니까 속병까지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은 의사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입으로만 지시하는데 시키는 걸 하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데 제 행동이 좋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모자랄 것 같다면서 가난한 집안은 다 이유가 있다고 저희 집안을 욕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비하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날 시댁에 모였던 날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제 행동이 굼떠서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말에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이길래 따로 불러 대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보다 손아래 사람인데 가르치려 든다고 혼자 흥분해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려는 형님이 배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시댁 모임에는 참석할 마음이 없었어요. 시모와 형님이 저를 쏘아붙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뭐라고 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형수님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건데요? 의사고 엄마가 받을 혜택이 많으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이 사람한테 돌대가리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입에 걸레를 물었나? 인성은 집에 버려두고 왔어요? 의사라고 대우만 받으려는 형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수님은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우리 집안의 왕인 줄 알겠어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 행동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런 성격으로 환자는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온갖 짜증에 화까지 냈는데 환자들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잘못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거들면 어쩌자는 건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야지. 집안 분위기 망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날 일을 더 키워야 되겠어? 어머니, 차라리 저희하고만 시간 보내는 게 좋겠어요. 형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형도 모르잖아. 형수님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저와 형님의 마찰로 시작된 불화는 집안 싸움이 되었고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그만들 하라고 화를 냈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분간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모임 같은 게 오히려 집안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각자 연락 끊고 살자며 단호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시모는 형님이 한마디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걸 그동안 별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터뜨렸다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서 나가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더 이상 부모님 집에 오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낸 뒤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고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을 때 시부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와는 크게 감정이 없었던 상황이라 남편은 시부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일단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상황인지 저희 부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일단 연락을 준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연락을 받은 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다고 했지만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일단 병원에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후회가 남을 바엔 차라리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땐 시모는 깨어 있었고 형님 내외도 병실에 도착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모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쓰러졌다는 말 듣고 세상 떠났는지 확인해 보려고 온 거냐면서 또다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모의 병실에 찾아온 이유는 몸 상태가 어떤지만 확인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시부와 따로 밖으로 나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시부의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아무리 얼굴을 붉히고 싸웠어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근심이 한가득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은 했었는데 시모가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들다던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모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담당 의사에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밀검사로 췌장암의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수술 위치도 너무 안 좋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만 하곤 병실을 나갔어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형님은 병실을 나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이 모든 불행이 저로 인해 시작이 된 거라며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은 왜 또 그러냐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전부 다 네 탓이다. 그동안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건강했던 나한테 췌장암이 생겼겠어. 결혼기념일 때도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과도 연락 끊고 지낸 시간이 6개월이다. 서로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시간을 너 때문에 분열이 생겨서 내 아들과의 관계까지 금이 갔잖아. 나는 절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무조건 췌장암을 이겨내고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어머님, 일단 내일부터 항암치료 들어간다고 했어요. 췌장에 있는 암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곳에 이미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려서 어머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꼭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암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했으니까 동서는 당분간 병원에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동서 때문에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가뜩이나 좋은 관계도 아닌데 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래, 너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로 그림자도 비추지 마라. 나는 우리 큰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거라.
시모는 별것도 없는 집안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억울해서 불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환자인 시모에게 입 아프게 설명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병실을 나왔어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라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저는 일반 회사원에 집안도 평범해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불만만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고 시모에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어서 너무 힘이 빠졌어요.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시모가 췌장암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5년간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가 더하면 더했지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저 또한 시모 얼굴 보려고 억지로 병원에 오는 거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시기 전까진 병원에 오지 않으려 했는데 형님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남편에게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 좀 하겠다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오려는 건 아니지? 나 혼자 어머님 감당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어머님 수발까지 들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어머님이 지금 저러시는 거 췌장암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와서 동서가 어머님 병간호 해드려. 아까 봤잖아요. 병실에 있던 물건들 전부 저한테 집어 던지려는 거 못 봤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 던진 물건 맞았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장례 치르기 전까지 오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아까 담당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어머님이 버틸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 연세도 있으신데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전부 다 제거하기도 힘들고 췌장에 달려있는 암덩어리도 상당히 큰 편이라 지금 저래 보여도 1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나만 수반 들 순 없잖아. 간병인 두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 기력은 계속 빠지게 될 거야. 오래 버티진 못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동서가 옆에서 챙겨줘야 나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퇴근하고 바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나는 거리도 멀어서 퇴근하고 병원에 오기까지 차도 많이 막힌다니까. 글쎄요. 어머님이 제가 보고 싶으면 부르시겠죠. 싫다는데 억지로 오고 싶지도 않아요. 형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형님만 옆에 있어 주세요. 동서, 나랑 관계 회복할 생각 전혀 없는 거야? 이번 일로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동서는 왜 계속 안 좋은 길로만 가려는 건데? 저에게 이런 부탁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속보여요. 어차피 저는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편하게 살려고요. 형님 말대로 저는 돌머리라 복잡한 건 모르겠고 단순하게 살려고요. 형님과도 딱히 관계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어머님한테 가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끼리 레스토랑에 가려고 예약까지 잡아놔서요. 그냥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등을 돌려버린 저를 보고 인상 쓰던 형님은 후회할 짓 하는 거라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더는 제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모 옆에서 내키지도 않는 간호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고
며칠 뒤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받아봤자 병원에 가서 시모 병수발 들라는 말밖에 안 할 것 같아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초반에는 형님에게 전화가 자주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전화가 뜸해지더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부가 남편한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시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 퇴원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사를 결정했다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확인한 뒤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사를 할 시댁에 잠깐 들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말해주면서 아무리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대화할 기력도 없어 보였는데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몇 달 만에 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회피했어요.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말 섞게 되면 불화만 생길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도 볼일 때문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당황한 저는 형님의 말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 했는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형님은 제 뺨을 내려쳤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까 이사한 시댁 집안을 구경하다가 옷방에도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보였던 의류관리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없던 가전이라 잠깐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모습을 형님이 봤는지 제가 의류관리기를 만져서 고장이 난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건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형님은 제가 고장을 낸 거라며 당장 물어내라면서 아까 건드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돌대가리라서 기억이 안 나냐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자 반대편 뺨에도 손을 올리려 하길래 형님의 팔을 잡아 저도 똑같이 형님의 뺨을 내려치고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등을 보인 사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이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형님과 격한 몸싸움이 시작되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저와 형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중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주고받았고 형님은 의류관리기 핑계로 제가 못마땅해서 판을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의류관리기를 시댁집들이 선물로 드린 거였는데 본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걸 옮겨놓은 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럼 옮기는 동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터치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형님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집안 분위기를 전부 망쳐버렸고 시부는 다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은 야간 학교 다니는 돌대가리라 기억도 못한다며 계속 막말을 퍼부었고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자 또다시 아주버님과 마찰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참고 있던 시부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의류 관리기 쓰지도 않는데 억지로 집에 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의류 관리기를 사정없이 바닥으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의류 관리기를 향해 내리쳤고 형님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왜 부시냐며 시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는 형님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부시고 있었는데 의류관리기 안에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가 저에게 굴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워들었는데 조그만 볼펜 녹음기 같은 거였습니다. 뭔지 몰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휴, 그노 있네. 말도 마.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병수발까지 들어야 돼? 너 내가 노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늙은이들 피부병 환자 정말 많잖아. 더러워서 치료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암 환자까지 돌보고 있다니까. 그냥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살 만큼 살았으면서 얼마나 더 살려고 이를 악물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니까. 하루빨리 떠나야 나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내 밑에 동수 하나 있다고 했지? 걔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내 말을 아예 개무시하는데 버르장머리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 조만간 기회를 왔을 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여튼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시아버지는 내 편 들어줄 생각도 안 해. 이왕 시어머니 떠나는 거 같이 따라가 버렸으면 좋겠어. 나이 먹으면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제일이라니까. 눈치가 있으면 재산이라도 나눠주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또 엄청 많아. 시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운전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 때문에 고생하니까 꼴의 남편이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바람 좀 쐬고 싶다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재산이라도 주고 부탁을 하던지. 하여간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려야 돼.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냐?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그냥 확 이혼해버리고. 삼가 이 교수랑 어차피 갈 때까지 간 거 새 출발 해버릴까?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 녹음기를 뺏으려 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제 손에 있었던 걸 낚아채 가져갔어요. 형님은 환자 기록용 볼펜 녹음기인데 그게 왜 의류관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하도 답답해서 친구와 전화통화하다가 한풀이 좀 한 거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져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여자 보는 눈 정말 없다며 혀를 찾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전부 다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온몸을 부들거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했습니다. 이미 상황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 모두 형님에게 등을 돌렸고 부부관계까지 문제가 생겨 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형님을 상대로 제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시부가 형님은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가 형님에게 받은 피해를 좀 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팀을 꾸려줬어요. 그렇게 시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논하고 있을 때 형님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를 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내 전문 변호팀 분들이셨어요. 상담을 해주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보다 본인이 시모에게 훨씬 잘했는데 왜 형님이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주버님과의 관계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부와 저는 형님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당장 나가라며 화를 냈는데도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무시하면서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시작하려는 순간 형님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분노를 표출했고 남편이 말리려 하자 갑자기 형님이 어디에 손을 대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곤 눈에 보이는 대로 저와 시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물건을 사정없이 던졌는데 도자기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힘들게 걸어온 시모가 그만 좀 하라고 형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잡아챘어요. 형님은 시모를 보고 더 거칠게 몸부림치면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었고 복층이었던 시댁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도자기를 그대로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필 형님의 손목에 깊게 찔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형님의 손목에서 혈흔이 뿜어져 나왔고 온 시댁이 형님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형님은 구급차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는데 손목에 있던 신경들이 끊어져 대수술을 받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오른손의 신경이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피부과 의사로서 레이저 시술이나 제모 등 손으로 하는 미세한 작업이 힘들어져 더 이상의 의사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네요. 신경이 끊어지면서 뼈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시간이 지나도 수전증처럼 손을 계속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잘난 머리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아마 이번 달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야 과거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남편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한 사실인데 형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버님이 찾아왔었는데 형님이 아주버님 몰래 만나던 이교수란 사람이 병문안 왔다가 딱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인 형님은 당해도 싼 것 같아요. 의사생활 못하고 이혼당해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배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위태로웠던 시댁 생활과 남편의 모진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이번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저희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못해줄 망정 상처를 남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꽤 오랜 시간 암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또다시 발견돼서 계속되는 치료는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고 더 이상은 무리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요. 엄마는 몇 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돼 제가 엄마 집에 거의 매일을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거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건 오히려 삶에 대한 미련만 남겨주는 거라며 제가 친정에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시모가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시모도 엄마처럼 언제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입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제 말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최대한 상대를 안 하려 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해서 집안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끊어버렸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예 대응을 안 하려 했었죠. 어차피 말을 섞어봤자 감정 소모만 되지 좋아지지도 않는 거 피곤하게 시모와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댁 생활하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파악해놨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혼 10년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엄마의 건강에만 신경을 썼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하필 그때가 엄마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던 상황이라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란 놈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사이가 왔다면서 눈치도 없이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희 엄마가 막 잠들었다고 했는데도 남편이란 놈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청 큰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깨워버렸어요. 장모님, 좀 일어나 보세요. 계속 잠만 자면 오히려 몸이 처져서 안 좋다니까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건데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좀 왔어요.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네요. 제일 고층에 가벽을 허물어서 초밥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이 58억 정도 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좀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력 있으실 때 자금 좀 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사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버티기가 많이 힘드시죠?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에요. 아주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이런 삶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으시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사돈이 누리지 못한 거 저희가 이룰 테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쥐고 있으려만 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심이 현명한 거죠. 당신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어머님, 저희 엄마 건강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런 일로 이제 막 잠드시려 했던 저희 엄마를 꼭 깨워야만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순 없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줘. 저번에도 이 문제로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10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초밥집 하나 차리는데 무슨 10억씩이나 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당신이랑 내가 뭐 좋은 관계라고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달라고 그래. 나 짝도 진짜 두껍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 사람과 이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엄마 돈을 줄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건강만 더 악화되고 있다고. 시댁 식구들은 몇 년이나 음식 장사를 했었는데 전부 다 말아먹고 결국 폐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그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상당히 큰 초밥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58억의 재산은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데 남겨두고 가신 재산을 엄마가 거의 처분하시고 보유하고 계셨어요. 투자나 재산을 불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고 적금하면서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곤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아무리 남편과 부부 관계가 좋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억이란 돈을 주면 앞으로 저와 아이들과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는 두 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을 돌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눈치채고 서둘러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안 나가려는 거 겨우 돌려보낸 뒤 엄마 옆에 다시 앉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가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엄마가 없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 건지 걱정돼서 요즘 잠이 다 안 온다. 사위라는 놈은 내 재산을 탐내기만 하고 정작 너랑 아이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네. 이혼이야. 네가 결정할 문제지만 사위가 내 재산의 일부를 받는다면 정말 너와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네가 꾸린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해지는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이와는 이혼은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저러는 거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지. 저 모습에 속아서 돈 주면 180도 변해버릴 사람이라니까. 10년간 살 부대끼면서 살아온 제가 잘 알아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요. 엄마 재산 가지고 제가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굳이 저 인간들과 엮여서 피해받을 이유 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제 걱정뿐이었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이 많은 걸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제야 수습하려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그게 전부 다 돈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도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 저에게 온갖 막말에 상처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줘놓고 뒤늦게서야 수습하려니 제 감정이 좋게 바뀔 수는 없었죠. 눈앞에 많은 재산이 보이는데 손에 쥘 수는 없다 보니 점점 더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우리 엄마 집에 오지 말라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굳이 어머님 끌고 와서 돈 달라는 말을 해야 됐어? 아니 글쎄
내가 잘 한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 거냐고. 그리고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중에 당신도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자. 안 좋은 감정 있던 것들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결혼 초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싫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내가 당신 집안 말을 어떻게 믿어? 매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눈앞에 잡힐 것 같은 돈이 계속 안 잡히니까 속이 막 타지? 그런데 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온 게 얼만데. 맨날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항상 그때뿐이잖아. 나는 이제 당신의 거짓말 지긋지긋해. 우리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고 싶냐고? 당신이 언제 애들 걱정 한 번이라도 해봤어? 감기 걸려 고생했을 때 옆에서 신경 써준 적이나 있어? 열이 39도 올라가도 걱정은 1도 안 하고 밖에서 술이나 퍼먹고 들어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한다잖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남편 딱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혼해 줄게. 아니, 당신 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합의 이혼하지 않을 거면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안해서 이만 가봐야 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길래 걱정돼서 남편을 뿌리치고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신음을 하길래 바로 전화를 끊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곤 저도 응급실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배를 움켜잡더니 상당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밀려온다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좀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다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저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남편의 발을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는데 1층에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밀친 뒤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다음 운전석으로 올라타려 했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하길래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 가봐야 한다고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뒤를 바짝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병원에 도착해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니 다행히 응급처치는 끝났는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담당 의사는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부르길래 담당 의사를 따라갔는데
엄마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면서 엄마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엄마가 한계라는 말에 응급실 앞에서 행가래를 치더니 시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그럼 일단 계약부터 좀 할까? 내가 말했던 초밥집, 그거 서둘러 진행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까 내 아들이 그랬거든. 너랑 단둘이 대화를 할 건데 문제가 생기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대화가 잘 이루어졌나 보네. 아유, 정말 잘 생각했다.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럼 지금 바로 전화를 넣어야 되겠다. 서둘러 계약해야 내가 받은 위치에 입점이 가능하거든. 이번엔 진짜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원금 되찾을 수 있댄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까부터 전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줄 생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들떠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온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대에 실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의료진의 긴급 호출에 담당 의사들이 몰려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나누던 남편이 들것에 실려오는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배가 아프다며 뒹굴었을 때 그냥 연기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붙잡고 있던 시모는 남편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곤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만큼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면서 수술실로 다급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지?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잖아. 어쩐지 계속 전화를 안 받길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 같더구만. 너,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돈 주기 싫어서 약이라도 먹인 거야?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네가 인간이야?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저 사람이 쓰러진 게 왜 제 탓인데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알 수 있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둘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빠가 깨어나 보면 알겠지. 분명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건강했던 오빠한테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겼겠어? 언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주기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을 해치려 할 수가 있어요? 58억이나 재산이 들어온다면서 고작 10억 달라고 했다고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놔? 만약에 못 깨어나면 너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마. 다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라고.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도 돈밖에 안 보이지? 장난인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만 했지 다른 증상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술실에 있던 남편이 나오게 되었고, 병실로 옮겨지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진단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대성통곡하더니 결국 졸도해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헤아려 들었다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여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남편도 자기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애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줘라.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동안 네가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다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망해버린 거. 장사로 전 재산 전부 다 말아먹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도움받을 곳이 어디 있겠니? 언니, 오빠 이대로 죽게 놔둘 거야? 애들도 있는데 오빠가 이대로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우리 오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 벌받게 될 거야.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새언니가 한 번만 도와줘요. 나도 무릎 꿇으면 되잖아. 아빠, 뭐하고 있어?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좀 전에 했던 말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줬던 말들 전부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일단 우리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췌장암 말기라서 힘들다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떠나보낼 순 없잖니. 나는 아직 우리 아들 보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기만 하면 애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을 테니까 우리 아들 치료받을 수 있게 네가 제발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시부모와 신우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시집살이 독하게 시켜놓고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니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인간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상황이 실감이 났는지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도 너무 후회스러워. 처음부터 잘했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겠어. 이미 당신은 나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고 우리 관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라는 걸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비록 지금은 환자의 몸으로 있지만 당신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퇴원까지 하게 되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당신 떠받들면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정말 구차한 거 아는데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 애들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당신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워. 나 이 나이에 떠나려고
지금까지 이 약물고 살아온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전부 자초한 일 아니야? 그렇잖아도 담당 의사랑 얘기해봤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아마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래. 이미 수술 불가 판정 받았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대. 시간만 늦출 수 있는 거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신 인생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정리나 했으면 좋겠어. 당신 살겠다고 들어가는 돈 아껴서 앞으로 애들한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겠어? 가족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가기 전까지 그래도 곁을 지켜줄 텐데 든든하잖아.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저희 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제 손을 놓고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엄마 발인식 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를 자극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서 정리했고 남편과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쥐꼬리만큼 적더라고요. 재산 그거 조금 받겠다고 시댁 식구들과 얼굴 붉히면서 버티고 있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애들과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도장 찍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폭력적이었던 남편한테 조금의 미련도 안 남아있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하루빨리 정리한 거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했다면 서로에게 관심도 많이 가졌을 테고 그런 몸의 이상 반응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 딸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애들한테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했고 그동안 남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늦은 후회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제 자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부터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그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에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창 단풍이 짙게 문을 들었던 시기라 부모님께선 단풍여행 가신다면서 주말에 저와도 함께 가길 원했는데 저는 그때 특근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었고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날들이었지만 친척,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한참 어린 남자 직원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자 직원에 대해 뒤늦게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까지 여의고 많이 힘들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와 남자 직원이 잘 되길 은근히 바랬지만 그건 직원들의 바람일 뿐 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고 남자로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반면에 그 남자 직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겐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거품물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상당했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모든 걸 저 혼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서툴렀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시댁 생활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남편이 안 볼 때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한테 시모와의 갈등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변해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뭐하러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냥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날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잘 지내야지. 나야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가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겠어?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말 좀 잘해볼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 집에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 남편은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점이 서운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시모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것보단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시댁을 가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막대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을 듣게 된 이후 너무 큰 실망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기준에선 엄마의 행동이 심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일 뿐이잖아. 내가 봐도 너무 굼떠서 답답하긴 하던데 나이가 30대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봐.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지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한계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 몸이 굼뜨다고? 힘들어하는 나를 봤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킨 건데 내가 손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보고만 있는 거라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빨리 가서 집안 청소 마저 해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예전에는 삭신이 다 쑤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니까 집안 청소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갈비찜 먹는다는 말에 들떠서는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갈비찜 먹을 수나 있겠어? 아,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굼뜨니까 우리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나한테 집에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 행동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 집에 다녀가고 이 사람이 집에서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는데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너 나한테 달려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나에 대해 불만을 내 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그렇게 되면
모자지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는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되길 원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다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가져?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 안 볼 때면 막말에 물건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은 20대 초반인데 너는 30대가 넘어갔잖아.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이었으면 결혼 허락해 줬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아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여길 거다.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까지 늘었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맞아도 싸지.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너 오고 나서부터 살고 싶지가 않아. 시모는 저에게 현관 앞에 있던 긴 장대를 꺼내들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편한테 자기 험담하며 고자질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그 상황에 남편은 도망치다가 더 크게 다친다면서 몇 대 맞고 끝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모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를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점점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남편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각방을 쓰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붙잡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망설이지 않고 발길질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놔주겠대? 네가 나를 거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칠게 행동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애 만들어 올 거냐고. 당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겨드려야 하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내 뜻에 따라. 한 번만 더 저항하기만 해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도망가봤자 집안이야. 이리 오래도.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자.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일 정도로 인간 이하의 행동에 저는 손을 올렸고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그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무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저는 그날 이혼하겠다며 소리치자 남편이 시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모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이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며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손주 하나 낳아주고 가야 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손버릇이 시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모에게 돌진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려 시모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길래 달려가 뻗어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부모를 잃은 아픔을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제 마음을 뺏었던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눈빛과 얼굴에 시모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과 저를 막대했던 시모에게 질려버린 이후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좁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남자와 항상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제 얼굴엔 항상 그늘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마음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냈고 저는 그 말을 듣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쁜 날이었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 그날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했던 버스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의 부모는 숨을 거뒀고 아내분은 어린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 놀랐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놀라움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던 딸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거의 엄마로 여길 만큼 붙어 다녔던 터라 또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감동받아 2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둘 낳아
큰딸과 아들 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60 가까이 되는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39살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보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인사 온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 딸과 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전 남편을 강하게 붙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당신 맞지? 똑쟁반 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가정 보러 들어왔냐? 얼굴 안 본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굴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여기 집안 사람들이 잘해주나 봐. 앞치마 벗으면 이 집안 안주에 있는 줄 알겠어. 예나 지금이나 몸이 굼뜬 건 여전하네. 아이고 하상아. 그렇게 서빙해서 돈 받아먹고 살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이 570억이나 된다면서?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은 인생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쓸데없는 의심 받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줄래?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원래 내 계획은 혼전 임신이었는데 이 집 아가씨가 워낙 비싸게 굴어야 말이지.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호텔 근처에도 못 가봤다.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혼전 순결이야? 이 집 아가씨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좋댄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듣고 굴러 들어온 돈다발을 걷어찰 순 없잖아. 최대한 비위 맞춰주면서 살살 꼬드겼지.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뜯어 말릴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까지 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제 딸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상처 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태껏 남편의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만큼 제 두 아들들보다 큰딸에게 애정이 많은데 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제 딸은 30대 후반이고 전 남편은 50대 초반이니 남편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재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전 남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려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아직 서로가 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자리에 딸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전 남편이 자기가 전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게 될까봐 당황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붙여왔어요. 아, 저기요.
일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중은 씨랑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중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정연이 너희 엄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런 집안에 이 여자가 안주인 일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떡쟁 만들고 정신없이 음식 나르고 있었잖아. 정연이 너희 집에 가정부가 몇 분 계신다며. 그럼 내가 자각한 거였어? 아유, 이런 몰라 뵀습니다. 그게 인사냐? 내가 네 장모다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너까지 게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정연아, 내 입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저놈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다.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어. 방금 전까지 대화했었고 네가 상처받을까 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문제인데 시간 더 끌어봤자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일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과 제 딸은 눈앞에 보이는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눈빛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전 남편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사정없이 절편으로 얼굴에 뺨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전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는데 전 남편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180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뺨에 손을 올렸고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남편과 제 딸이 옆에 있어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고 무시당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든든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전 남편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 딸에게 아빠 같은 남자도 좋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진중한 사람 찾아보라고 좋게 설명해 주었네요. 제 딸은 아직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딸이 임신을 했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불행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이 처신을 잘한 것 같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제 딸이 약사인데 전 남편이 제약회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치근덕거리며 접근했고 야무진 제 딸은 여러 번의 구애에 결국 넘어간 눈치였어요. 전 남편의 부모가 최근에 병들어 하나둘 떠나면서 측은하게 다가오니 딸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네요. 2번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